끝날 때쯤에 여기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필터링을 이제 합니다. 커널을 씌워서 필터링을 하는데 영상이 있어요. 영상에 이제 커널을 씌워요. 근데 커널의 사이즈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출력을 한다 그랬는데 미처 설명 못한 부분이었는데, 자, 영상이 있고 여기 커널을 씌우면은 가운데 있는 화소값이 바뀌겠죠. 바뀌었어요. 내가 한 칸 이동했어요. 새로운 화소값을 결정할 때 바뀐 값을 쓸까요? 이전 값을 쓸까요? 필터링 할 때는 이전 값을 써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상이 메모리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출력된 영상을 새로운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소값이 변경돼 가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영상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예, 출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같이 가봅시다. 칼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백색광이 들어오면 프리즘을 통과해서 우리는 7색깔 무지개라고 이야기하고 서양 사람들은 6색깔이라고 이야기하는 빨주노초 파란보로 분해되죠. 이 동네를 우리는 가시광선, 지직거리네.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칼라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고요. 400나노미터에서부터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지는 그 정도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 영역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 400나노미터 쪽으로 가면 보라색이고 700 쪽으로 가게 되면 파장이 더 길어지면 빨간색이어서 그 바깥을 각각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 적외선, 인프라레드라고 부른다. 이게 칼라 스펙트럼이다. 근데 사람이 컬러를 인지하는 것은 어제 잠깐 나왔던 콘하고 로드 중에서 원추세포와 간상세포 중에서 원추세포가 그 일을 만든대요. 칼라 센싱하는 거예요. 간상세포라고 하는 거는 밝기를 센싱하는 시각세포고, 그 대충 우리 망막에 6 내지 7밀리언이 있는데 세 종류가 있답니다. 그 중에 조금 짧은 파장에 반응하는 것과 중간 파장에 반응하는 것과 긴 파장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콘이 있어서 그 콘의 특성 곡선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아요. 이름은 블루, 그린, 레드라고 이름을 지금 붙였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레드라고 쓰여져 있는 그 콘의 콘의 특성이 575나노미터가 가장 피크죠. 근데 그 575나노미터는 레드라기보다는 상당히 옐로우 쪽이 좀 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보이죠? 예, 오렌지, 옐로우 그 정도쯤의 피크 값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걔를 레드라고 그냥 불러요. 그린은 비슷하게 그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 같은 경우도 블루보다 좀 더 보라색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는 하지만 그냥 그 블루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얘를 그냥 RGB 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짧은 파장, 긴 파장, 중간 파장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종류의 콘이 있어서 각각이 센싱하고 있는 파장의 대역이 조금씩 다르다. 그럼 사람이 색을 인지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콘들로부터 나온 그 출력값들의 조합으로 특정 색깔을 인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눈의 구조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프라이머리 컬러를 이야기한다. 그것을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라고 이야기한다. RGB 이 오픈CV에서만 비주얼이고 대부분 다 이제 RGB 순서대로 쓰죠. 이 RGB라고 하는 세 개의 프라이머리 컬러 원색이 이제 있는데 그 원색을 초등학교 때 실험은 아니죠. 뭐 크레파스 같은 걸로 칠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해봤을 텐데 더하고 빼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색을 더할 때 색을 더하는 게 있고 빛을 더하는 게 있대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빛을 더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디티브, 가산 덕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색이 RGB가 됩니다. 그리고 R과 G, 빨간색 등과 녹색 등이 같이 쪼이게 되면 무슨 색이 나타나요? 이 정도는 여러분 대답해 주실 수 있죠? 무슨 색이 나타나요?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G와 B가 같이 쪼이게 되면
시안이라고 얘기하는 청록색이 나타나고요. 레드와 블루가 섞이게 되면은 마젠타가 나타납니다. 우리 RGB 세 개의 빛이 같이 쪼이게 되면은 백색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이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R의 건너편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레드의 건너편에 시안이 있어요. 청록색이 있어요. G의 건너편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마젠타 있어요. B의 건너편에 옐로우가 있어요. 이것을 서로 우리 보색이라고 이야기하죠. 컴플리멘터리 컬러라고 이야기하죠. 건너편에 무슨 색이 있는지. 이 얘기는 내가 R이 아무것도 없으면 시안 성분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은 감산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빛이 아니라 이제 세계삼원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RGB의 건너편에 있던 세 가지 색깔 CMY 우리 순서도 그렇게 좀 지키고 싶어요. RGB 순서대로 CMY 그 보색이 되는 그 순서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CMY가 원색이 되고 얘네들을 더하면 빨간색과 아니지 마젠타와 시안을 더하면 블루가 되고 옐로우와 마젠타를 더하면 레드가 되고 이건 우리 이제 스크래퍼스 칠하면 이 색깔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쉽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옐로우와 시안을 더하면 그린이 되고 다 칠하면 검은색이 되는 이런 세 개의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빛으로 하나는 색으로. 이 얘기는 임의의 색깔을 이 세 개의 성분의 조합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빛이라면 오른쪽으로 가산 법칙으로 통해서 어떤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색이라면 왼쪽에 있는 바뀌었네. 오른쪽에 있는 감산 법칙으로 인해 특정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쨌든 세 개의 성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개의 성분이 필요한 거를 3차원 공간상에 나타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옛날에 CEI라고 하는 국제조명학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기관에서 이 컬러를 평면상에 표현하고 싶어서 그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CV가 됐던 아니면 다른 영상 같은 거 영상에서 이제 볼 때 색깔 얘기할 때 CIE라는 이런 기관의 이름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고요. 그 CIE라는 데서는 3차원 RGB 세 개의 성분을 평면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했냐면 RGB 더한 거분의 R, RGB 더한 거분의 G, 더한 거분의 B 요거의 비율을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걔를 여긴 지금 스몰 x, 스몰 y, 스몰 z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그냥 스몰 RGB로 생각해도 똑같죠?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도가 두 개 된 거예요. 스몰 x와 스몰 y 값이 정해지면 스몰 g는 자동적으로 정해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2차원 평면상의 색깔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고안을 했어요. 이거를 크로마시티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한번 가정해 볼까요? R과 G와 B가 골고루 들어갔어. 똑같은 세기만큼. 전부 다 1이라 그럴까? 1, 1, 1 요만큼 들어갔어요. 그럼 스몰 R 값은 얼마겠어요? 3분의 1. 스몰 G도 3분의 1. 당연히 남은 스몰 Y도 3분의 1. 당연히 남은 마지막 성분이 스몰 D도 3분의 1. 이렇게 지금 됐을 거예요. 빛이 3개가 다 들어가면 무슨 색깔 된다고요? 하얀 색깔 된다고요. 그럼 요 그림을 읽는 방법은 여기 3분의 1, 이것도 3분의 1 되는 점을 찾으면 이 자리가 이제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색깔을 이렇게 그 파장에 따라 그려봤던 이렇게 말 밝은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 이런 3차원적으로 나타내는 색깔의 분포를 2차원 평면상에 표시되는 이런 이제 그림이고요. 여기에 이제 레드는 어디고 뭐 핑크는 어디고 이런 포인트를 몇 개 이제 찍어놨고요. 그래서 우리 화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로 저 동네가 다 화이트예요.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되는 그 근처. 그래서 화이트 중에서도
이 화이트인데 뭐 화이트 65번 막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막 이제 붙기도 합니다. 예, 이런 그림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것은 이거보다는 여기서부터인 거죠. 예, 이미 알고 있는 RGB 컬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R 성분은 얼마가 되고 G 성분은 얼마가 되고 B 성분은 얼마가 되는지 각각을 지정해 주면 우리 특정 색깔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R 성분을 얼마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표시했냐면 이렇게 직육면체,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데서 한쪽 축을 R축으로 잡고 또 한쪽 축을 G축으로 잡고 나머지를 B축으로 잡아서 각각 R이 0에서부터 1까지 얼마나 있는지 G나 B는 0에서부터 1까지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컬러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해되죠? 이 컬러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임의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좌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색은 R 얼마, G 얼마, B 얼마 또는 임의의 좌표가 이제 공간상에서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이 좌표는 하나의 색깔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해요. 옛날엔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컴퓨터 같은 데서 R 색깔 성분 값 얼마 지정하고 특정 색깔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익숙하다고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임의의 색깔은 공간 좌표로, 공간 좌표는 색깔로 나타나는 이런 컬러 모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컬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할 수가 지금 있겠죠. 그렇죠? 요 RGB 축을 잡는 순서는 역시 어저께 잠시 말한 대로 오른손 이렇게 돌렸을 때 세 번째가 나타나는 그게 우리 암묵적인 룰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공학이나 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룰이에요. 그래서 R에서 G를 오른손을 들어서 R에서 G로 손가락 4개를 휘감으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Z축, B축의 방향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R과 G와 B가 아무것도 없으면 까만색이 될 거고요. R과 G와 B가 다 있으면 하얀색이 될 거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111포인트까지 연결하는 그 선은 색깔이 없겠네. 그레이스케일의 축이 될 겁니다. 우리 RGB 컬러 큐브에다 색을 입혀봤어요. 색을 입혀봤는데 저 뒤편, 건너편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예, 이해되죠? 예, 저 건너편에 있는, 다시 말해서 R은 0인 그 평면을 잡으면 R은 사라지고 G와 B 성분이 나타나는 이런 그 색깔 평면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RGB 컬러 모델이라고 불러요. RGB 컬러 모델 대신에 CMY 컬러 모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것들. 그렇죠? R의 건너편 C, G의 건너편 M, 마젠타, B의 건너편 Y. 그래서 CMY 축에서도 똑같이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겠죠. 단지 얘는 뭡니까? 1-R, 1-G, 1-B에 해당되는 게 CMY 컬러 공간이고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걸 보듯이 얘가 아무것도 없으면 000이면 화이트고요. 111이면 블랙이 되겠고 그 사이에 그레이스케일이 색깔이 없는, 색상이 없는 게 쭉 분포가 될 겁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때때로 CMYK 모델이라는 걸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컬러 프린터에서 만나죠. 컬러 프린터에서 내가 토너를 사려고 그러면 토너가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CMY라고 쓰여진 거 다들 보셨을 거고 또 하나 나머지 쓰여진 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K라고 쓰여져 있는 거 기억합니까? 내가 블랙인데 B를 쓰려다 보니까 블루가 이미 가져갔어. 그래서 K라고 써놓고 그 K는 블랙을 이야기합니다. 까만색 잉크예요. 시안, 청록색 잉크와 마젠타 잉크와 옐로우 잉크 플러스 까만색 잉크가 있는 거예요. 토너라고 그래야 되지? 예, 까만색 토너가 지금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는 이 3개의 색깔을 다 더하면 검은색이 나와요. 근데 기계적으로 3개의 색깔을 정확하게 한 자리에 놓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또 그거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큰 문제는 내가 까만색을 만들기 위해서 잉크를 3방울 토너를 3개 쏟는 것보다는 까만색 토너 하나만 쓰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아껴야 되잖아 우리.
그래서 검정색 토너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컬러 스페이스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CMY 하나 더 해서 K 컬러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제 CMY 컬러 잉크 또는 뭐 그 토너 컬러 레이저 프린터 같은 데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는 CMYK 4개를 조합해서 만드는데 살짝 달라지겠죠. 이제 K가 들어갔으니까 C 성분과 M 성분과 Y 성분은 요 밑에 있는 식처럼 이렇게 지금 값을 새롭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예.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RGB와 RGB의 반대가 되는 CMY, 그것을 살짝 변형 CMYK까지 이야기했네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혹시 어저께 이 이야기도 나왔나요? HSI 그 컬러 변환하는 이야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예. 이거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주로 배우는 거죠. 색상 채도 명도, 그렇죠? 그 색깔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인지하는 것은 색상과 채도와 명도로 인지한다. 색상을 hue라고 이야기해서 H가 되고요. 채도가 S가 됩니다. saturation. 얼만큼 이 값이 풀까지 차올랐나? saturation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밝기예요. 명도, intensity라고 이야기합시다. hue와 saturation과 intensity, 색상과 채도와 명도로 어떤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요. 특정 색깔이 있으면 이것의 색상은 얼마, 채도는 얼마, 명도는 얼마라고 하는 공간상의 좌표 값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좌표를 어디다 매핑할 것이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축, 콘을 2개를 뒤엎어서 붙여놓은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그림으로 공간 좌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 공간 좌표계의 원주상에 H가 위치해요. 0도에 있으면 빨간색이고요. 0도에서부터 120도만큼 떨어지면은 R 다음에 G니까 그린이 되고요. 거기서 또 120도만큼 떨어지면 블루가 되고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0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지금 0도가 되고 120도만큼 떨어지면 블루가 되고 여기서 다시 120도만큼 떨어지면 그린이 돼. 그린이 되고 블루가 되는 말을 이렇게 바뀌어 나올 거예요. 앞서가서. 이렇게 색깔을 각도에다가 입혀요. 세츄레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심축이 있으면 중심축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S 값이 커져요. 세츄레이션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R 입장에서 세츄레이션이 1일 때는 진짜 빨간색 순수한 R인데 얘가 중심축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뭐가 되는 거죠? 핑크가 되는 거죠. 흰색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뭐 회색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분 I는 어디다 놓냐면 Z축, Z축에다 놓습니다. 밑에는 까만 거고요. 위에는 하얀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0은 제일 밑에, 1은 제일 위에 라고 어떤 색깔을 이 2개의 원추를 서로 붙여놓은 요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의 공간 좌표의 한 점으로 매핑할 수 있어요. 색이 좌표가 됐어요. 똑같이 좌표가 결정이 되면 특정 색깔을 나타나겠죠. 세타는 뭐 28도에 S는 0.7에 I는 0.2. 그럼 어떤 점이 나올 거고요. 그 점에 해당되는 색깔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좌표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얘를 HSI라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했는데 제가 슬라이드 뒤쪽에 보면 HSI 대신에 HIS라고 쓴 게 한 2개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고치세요. 예, HSI라고 있고요. 요거 여러 가지 변형적인 모델이 있어서 얘를 원추가 아니라 원이 아니라 얘를 육각형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얘를 뿔이 아니고 원 기둥처럼 표시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약간의 변형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색상채도 명도 요 정도쯤으로 인지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컬러 스페이스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어저께 잠깐 그거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 영상 처리가 쉽게 씁니까 어렵게 씁니까 하면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 요거 검출해봐라 뭐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을 검출하려면 파란색을 찾아야 되겠네? 파란색을 찾으려면 B 성분이 큰 거를 잡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잡으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B 성분만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B가 크죠? 요 Z축이 되는 B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줌으로 듣는 사람 조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B가 크다는 얘기는 이 정육면체 주사 위에서 요 윗부분이 잘려진 거겠죠. 이해되나요? B가 얼마 이상이야. 그렇다면 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잘라서 슬라이스를 잘라서 그 윗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뭐예요?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는 요 색이 B가 큰 성분이에요. 이런 거는 B라고 블루라고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B축만 생각을 한다면 저런 것도 내가 B 값이 일정 정도보다 큰 값을 추출하게 되면 저런 색깔도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색깔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RGB 스페이스가 아닌 뭐예요? 우리 아는 거 별로 없지. 이거밖에 없지. RGB가 아닌 뭘로 바꿔줘야 돼? HSI로 바꿔놓고 H 성분이 Q 성분이 240도 부분에 있는 그 색깔을 잡자. Q 성분이 240도 근처가 어디에? 이거 근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얼마나 잡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잡는 게 색깔을 찾는데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색깔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RGB 성분으로 살펴보는 대신에 뭘로 보고 싶어? 이제 HSI로 보고 싶겠죠. 그런데 동일한 색깔을 내가 RGB 공간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HSI 공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잖아. 같은 색깔을 그냥 다른 좌표계로 표현할 뿐이에요. 동일한 놈이에요. 그럼 요 좌표계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 요거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수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돼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식은 있어요. 이것도 억울한 건데 제가 학생 때 이거 프로그램 짰어요. 짜라 그래서. 케이스본 막 나눠가지고 짰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왜? 오픈시보에서 다 해주니까. 이걸로 바꿔줘 라고만 하면 지가 알아서 바꿔줘요. 지가라고 말해서 미안한데 바꿔줘요. 알아서. RGB에서 HSI 성분으로 바뀌는 RGB 값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의 H 값은 얼마고 S 값은 얼마고 I 값으로 얼마고 하는 요 변환 공식도 있고요. 반대로 HSI를 알고 있으면 이게 빠졌네. HSI를 가지고 있으면 오른쪽인데 얘가 0에서부터 120도냐 H 성분이 또 120도에서 240도냐 240도에서 360도냐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바뀌어요. RGB 값이 나와요. 예를 들어 그려본 게 이겁니다. 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딸기와 커피인가요?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이 있는 거고요. 요 성분의 RGB가 지금 요 9개 그림 중에 중간 가운데 있는 로우예요. RGB 뭐 이해됐죠? 보면 알겠죠?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빨간색이 많은 데는 R 성분의 값이 커요. 크다는 얘기는 하얗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뭐 비성분이나 그린 성분 같은 건 되게 지금 없고 그린 같은 경우에는 그 딸기의 뭐라 그러죠? 그 녹색 부분 그 부분의 값이 좀 이렇게 밝게 나오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시안 마젠타 옐로우로 나타냈던 거 위에 라인으로 가게 되면 요거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1-R, 1-G, 1-B에 해당되는 것도 뭐 이해됐어요. 밑으로 가봅시다. 얘가 색상 채도 명도로 바꾼 거예요. 채도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을 수 있지만 대충 봅시다. 휴 볼 수 있고요. 인텐시티. 인텐시티는 그럼 딱 이거로 생각할 수 있겠네. 이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만든다면 얘가 제일 가깝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컬러를 흑백으로 만든다면 HSI 중에 I 성분만 뽑아내면 얘가 흑백 사진에 제일 가까운 걸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제가 지금 약간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H 성분 한번 살펴봅시다. H 성분. 내가 이제 무슨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내가 과연 하고 싶은 게 무슨 질문일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H 성분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언급하고 싶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에서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아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무나 용기 있게 이게 얘기가 일단 터져야지 아무 얘기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네요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누구 이름을 부르면 또 민망할 거 아니야 서로.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자, 빨간색이 몇 도요? 몇 도를 빨간색이라고 그러자고요? 0도를 빨간색이라고 그러자고 그랬잖아요. 0도를 빨간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각도가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한 바퀴 삥 돌면 다시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0이고요. 한 바퀴 삥 돌면서 여기가 다시 0이 돼서 360까지 가면 0이 되는데 우리가 값을 표현을 하려면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한 바이트 쓴다면 0에서부터 255까지를 0에서부터 360도가 수용하도록 만들어야 돼. 맞아요? 제일 작은 값을 0이라 그러고 제일 큰 값을 360도라고 그럴 때 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 이거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니야. 그냥 몇 분의 몇 곱해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둬야 될 점은 뭐냐면 그럼 빨간색이 0도인데 1도도 빨간색 가까울 거고 2도도 빨간색 가까울 거고 요 언저리가 빨간색일 텐데 문제는 뭐예요? 360도, 350 몇 도 되는 고기도 빨간색이라는 거죠. 그럼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그 색깔은 HSI 공간으로 얘를 변형시켜 놓으면 H값은 어디예요? 0보다 바로 큰 요 동네도 H값이 빨간색에 해당되고요. 제일 큰 255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요 동네도 빨간색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빨간색의 범위는 양쪽에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볼까요?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딸기에 해당되는 이 빨간색인데 똑같이 이제 빨간색인데 어디는 이 빨간색이 값이 아주 높게 흰색으로 나타내고 이거는 360도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어디는 이 빨간색의 값이 낮아요. 0도에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요 동네 값은 지금 커요. 360도 가까운 값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지금 그 딸기인데 여기는 지금 어두워요. 이거는 0도를 조금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빨간색을 처리할 때는 요거 주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자 0에서부터 360도를 0에서부터 255로 요 스케일을 맞추려면은 360으로 나눈 다음에 255로 곱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귀찮아요. 그래서 오픈CV에서는 H 성분을 표현할 때 0에서부터 180까지만 써요. 반으로만 나눠요. 그럼 이제 직관적으로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지니까 반으로만 나눈 거기까지 180까지만 씁니다. 오픈CV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는 R은 0이고요. G는 120도인데 B는 240도고 120도에 해당되는 H 성분은 얼마예요? 이제 반, 60이고요. 240도에 해당되는 H 성분은 120이 되는 겁니다. 파란색을 찾고 싶다 그러면
H 성분이 120 주위를 찾으면 돼요. 120을 기준으로 110에서부터 130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찾는 게 색깔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한 몇 가지.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오픈CV에서 색 공간 사이에 변환하고 있는 그 여기에서 이거 변환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 대표적으로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색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만 기억해도 아직은 큰 문제 없어요. RGB는 기본이고요. RGB를 HSI로 만드는 색상채도 명도. 이거는 밝기 성분하고 색 성분을 지금 구분한 거거든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밝기 성분하고 색 성분을 구분하는 이런 어프로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냥 색상채도 명도까지만 외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HSI는 없네. 비슷한 게 있긴 하죠. HSV가 있네요. HLS라는 것도 좀 비슷해요. HSV에서 V가 밝기에 해당되고요. HLS에서 L이 밝기에 해당이 돼요. 어쨌든 색상하고 밝기를 지금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부분 교과서에서 이야기할 때 HSI로 얘기해서 이렇게 썼지만 이 HSV는 살짝 달라요. 공식이 조금 달라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V 값이 V 성분을 내가 뽑아내면 그것이 명도에 해당되는 그거에 가까운 색깔 중에서 컬러에서 그거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렇게 강의하면서 질문이 뭐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강의자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될 시도예요. 뭔가 질문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럼 뭐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또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컬러 영상을 RGB 세 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얘를 HSI의 세 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HSV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세 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장의 그림이 있어요. 내가 세 장의 그림이 돼 있는 데서 이제 무언가 변형시키고 싶어요. 어저께 했던 거 인텐시티를 변형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미 영상이 세 장이잖아. 첫 번째 성분도 변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 성분도 변화시킬 수 있고 세 번째 성분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분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지금 R의 I, I는 1부터 3까지 만약에 RGB 세 채널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R을 받아서 어떤 변환을 시켜서 T라는 변환을 시켜서 S라는 출력값을 내보내요. S의 I. 그렇죠? 지금 이 주어진 영상의 그림은 컬러 영상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처럼 변화시켰어요. 대충 어떻게 보입니까? 어두워졌어요. 이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RGB 각각의 성분을 요 트랜스포메이션 펑션 중에 맨 왼쪽에 있는 거 각각의 성분을 최대값 1까지 가지 않고 그냥 1보다 작은 어떤 값 K까지 이렇게 성분별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다시 합치면 오른쪽 것 같은 게 얻어지겠죠. 이해됐죠? 이해됐습니다. 똑같은 일을 CMY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식을 C 성분, M 성분, Y 성분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요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CMYK 컬러 스페이스에서의 이야기예요. K 값을 따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K 값만 밝기에 해당되는 값만 더 어둡게 만들어주고 블랙만 더 키워주고 그 CMYK에서 CMY는 그대로 놔둔 게 이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두 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이 돼요. 내가 만약에 이 가지고 있는 영상을 HSI 성분으로 분해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번에 내가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건드려야 돼요? I를 건드려야 돼요.
H와 S는 건드리지 않고요. 그대로 놔두고요.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겠죠? I만 값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준. 그래서 성분별로 각각 성분별로 생각해보면 인텐시티 영상과 마찬가지니까 성분별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색을 만들고 싶다. 가지고 있는 영상에 보색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 위에 이제 아까 그 딸기 그림이죠. 딸기 그림에서 보색을 만들기 위해서 R 성분과 G 성분과 B 성분을 각각 잡아서 각각 네거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왼쪽이에요.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보색으로 만든 거냐면 보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HSI 성분으로 얘를 바꾼 다음에 S 성분은 그냥 두고요. I 성분도 네거티브로 만들었고요. H 성분은 360도에서 자기를 뺀 값으로 만든 값이에요. 그 트랜스포메이션식이 제 얼굴 때문에 살짝 가려져 있는 저 그림 저거예요. 저건 이제 360도에서 값을 뺐다. 1에서 값을 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든 그림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에요. 두 그림 별로 차이 잘 모르겠죠? 나타나는 영향은 똑같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점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컬러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컬러에서 톤, 색조 같은 걸 좀 변화시킬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저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플들이 있어서 찍으면은 이름도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 있던데 왼쪽에 있는 그림 중에 왼쪽 부분을 오른쪽 부분처럼 색깔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썼냐면 이런 걸 지금 쓴 거죠. 요 위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중간 배열, R이나 G나 B의 중간 값을 갖는 것을 조금 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거 어렵게 우리 이야기했으니까. 아주 낮거나 아주 큰 값보다는 내가 RGB의 중간값 색깔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밝은 쪽을 강조한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색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어디서 쓸까? 우리 그 디지털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인화해달라고 보내면 잘 나가는 인화 업체에서는 색깔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요. 피부색이 좀 평평하게 살아나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처리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파란 색깔 있으면 배경에 하늘 같은 게 있으면 하늘 색깔 조금 강조해주고 사람 피부색이 있으면 피부색 조금 밝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인화해서 보내주는 업체들은 좀 더 잘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사람이 다 일일이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자동화 영상 처리 같은 거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색감을 조절할 수 있어요. 포토샵 해본 사람들 아마 뭐 이런 경험들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내가 검정색을 더 넣고 덜 넣고 조절할 수 있고요. 요 오른쪽 두 개는 시안. 청록색을 더 넣고 덜 넣고 뭐 그런 건데 청록색을 많이 넣으면은 이제 좀 기괴하죠. 사람의 피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게 넣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유의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분별로 내가 지금 조절을 해요. 그런데 이 성분별이라고 이야기할 때 RGB를 조절할 것인지 HSI를 조절할 것인지 똑같이 비슷한 일을 지금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밝기 영상이 아니라 컬러 영상이 들어와요. 그럼 H도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할 수 있고 R도 그렇고 G도 그렇고 B도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각각 한 다음에 합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되게 재밌는 실험이긴 한데 이거 이그제플 한번 보여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원래 영상이 있는데 요거에 R 성분과 G 성분과 B 성분을 각각 잡아서 얘를 각각 히스토그램 한 다음에 다시 컬러로 만들면 원본 영상에 없는 색깔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컬러 영상이 있습니다. R 따로, G 따로, B 따로 만들었어요. R에 히스토그램이 있고, G에 히스토그램이 있고, B에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이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각각 시켰어요. 그리고 얘를 합쳤어요. 그랬더니 원래 없던 색깔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우린 그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할 때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HSI로 분해를 한 다음에 I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요. 그 예를 보여준 게 지금 이 그림입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무엇이 달라져 있는지 찾기는 처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요 뭐라 그럴까 하여튼 식초병인가 하여튼 뭐 병에 있는 모습들이 약간씩 달라지긴 했는데 그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저 아이의 히스토그램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변화시킨 거고요. 사실은 이것은 S도 살짝 달라졌어요. S를 약간 위로 올렸어요. 세츄레이션도 좀 조절을 좀 이제 했습니다. 색깔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작용을 해서 만든 그림을 지금 밑에다 이제 그려 놓은 거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뭐냐면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같은 것을 할 때 또는 뭐 어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본 영상의 색상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위험성이 있는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RGB 공간보다는 HSI 공간으로 바꿔놓고 HS는 놔두고 I에 대해서만 그 일을 해주고 나중에 다시 합치면 이 I 성분은 색상이 없거든.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휴와 세츄레이션이거든. 휴와 세츄레이션은 안 변하고 색상은 안 변하고 밝기감만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포인트가 들어가서 포인트가 나가는 거 말고 이제 스페셜 필터링이라고 이야기했던 커널이 커널 이 화소의 주위 화소를 같이 이용한 그 스페셜 필터링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RGB에서 R 따로, G 따로, B 따로 하든지 HSI에서 H와 S 놔두고 I에 대해서만 한 다음에 다시 합치든지 뭐 이런 거예요. 스무딩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 보이고 있는데 두 개 다 똑같이 커널의 사이즈는 5x5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2픽셀씩 상하적으로 2픽셀씩 이렇게 지금 잡은 그 커널로 에버리지 한 거예요. 그냥 박스 필터를 취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R 따로, G 따로, B 따로 만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HS에서 I만 필터링 한 다음에 다시 합친 거예요. 차이점이 보입니까? 보이면 비정상이죠? 우리 눈은 요 차이 뭐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거고요. 그래도 얘가 두 개가 똑같지는 않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맨 오른쪽에 디퍼런스 영상을 보였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뭐 모자의 외곽이나 이런 엣지 부분에서 약간의 성분이 달라지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색이 성분이 똑같은 경우에 라플라시안을 써서 샤프닝을 했다. RGB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요. HSI에서 I 성분에 대해서만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두 개 차이점 잘 모르겠어요. 우리 눈은. 그래도 굳이 차이가 없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 장에 차이 성분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HSI로 바꿔서 컬러를 처리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요거 어떤 명령어를 쓰면 될까? 공식 외울 필요 없다 그랬잖아. 우리 함수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함수 이름도 직관적으로 지었네요. CVT, 컨버팅 하고 싶어요. 뭐를? 컬러를 컨버팅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본 영상이고요. 출력 영상이고요. 뭐가 중요할까? 코드죠, 코드. 이 코드를 무엇을 주냐에 따라서 RGB에서 HSV로, HSV에서 RGB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사실은 이미 요 PDF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다음에 요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하나 애니메이션 넣어서 쓰면 나타난다는 걸 알아요. 원래 의도는 뭐 이런 거였죠. 여러분 지금
오픈CV 요 컨버트 컬러라는 함수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찾든지 찾으면 그 함수의 사용법이 나오겠죠. 사용법에서 코드를 살펴봐라 그럴 겁니다. 그럼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해보는 사람이 없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코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는 코드들은 어떤 거를 지금 바꿔주는 거냐면 요것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바꿔주게 만드는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코드들을 보다 보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게 더 있을 수는 있지만 2개 정도 있어요. 그 2개가 이거예요. RGB에서 그레이로 RGB to 그레이가 있고요. 그레이 to RGB라는 이런 코드가 있어요. RGB to 그레이는 뭘까요? 컬러 영상이 들어오면 걔를 인텐시티 영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코드에다가 RGB to 그레이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레이 to RGB는 뭘까요? 밝기 영상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밝기 영상을 컬러로 만들어준대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흑백 사진 집어넣으면 컬러 사진 나온대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요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그냥 채널 하나짜리를 똑같이 복사해서 채널 3개로 만든 거예요. 흑백 영상이 컬러 영상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를 그렇게 지금 채널을 컬러 영상이랑 같은 사이즈로 지금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신기한, 또 이해하지, 아직 우리가 요 이야기까지만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2번째 있는 거예요. 베이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베이어 to RGB가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다른 코드들은 전부 쌍방향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왔다 갔다 방향이 있는데 요 놈은 일방향이에요. 베이어에서 RGB로는 가는데 RGB를 베이어로 바꿔주는 요 패턴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딱 보다가 이게 이상하다, 뭐 이거 뭔가 좀 다른 거랑 다르다라고 발견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원래 이제 의도였죠. 상관은 없어요. 결과가 똑같은 데니까. 베이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림을 하나 붙여놨죠. 이미지 센서에서 실제로 하나의 공간적인 위치의 R값, G값, B값을 전부 다 한 위치에 RGB 값을 파악하는 요 자체는 불가능하잖아요. 조금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R 센서가 있는 위치와 G 센서가 있는 위치와 B 센서가 있는 위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패턴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패턴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베이어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패턴이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설정이 되어 있냐면 요 4개가 하나의 화소가 되는 그런 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4개가 요 화소에 대해 R값과 G값과 B값을 할당해 주는 그런 요 패턴, G를 2개 놓쳐보고 G를 2개는 이런 식의 패턴을,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그 이미지 센싱하는 그 입장에서 나타나는 요 공간상의 베이어 패턴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것을 RGB 영상으로 바꿔주는 요쪽 화살표는 있어요. 우리 잘 쓰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미지가 들어온 걸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 베이어 패턴을 RGB로 바꿔주는 요 코드는 있고요. 반대 방향은 없는 거죠. 이것도 못 가는 거지. 내가 특정 화소의 이제 RGB 값을 알고 있는데 걔가 어떤 식으로 분리돼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건 알지는 않겠지만 뭐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요 컨버트 컬러를 했을 때 다 뭘로 할 거냐면 RGB 또는 뭐 BGR 영상을 받아서 기껏 해보는 게 뭐 HSV로 바꿔서 HSV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내가 보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RGB로 바꿔줘야지 얘를 그림 파일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다시 RGB로 바꿔주는 그 정도쯤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inRange라고 하는 함수를 더 썼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각자 한번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진짜 제 걱정이 조금 더 심해지는데 왜 질문이 없을까? 네. 그 컬러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컬러 콤플리먼트 이제 BGR에서는 그냥 네거티브를 취해주는 HSI에서 H 잘 이해 못해가지고 예. S는 그대로고 I는 네거티브 처리하는데 H는 어떻게 처리하는? 예. H는 내가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0은 180으로 가고 그렇죠? 0을 180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0은 0으로 보내야 되고 360은 다시 또 180으로 보내야 되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저 그림이 (0에서부터) 1까지고 0에서부터 1까지인데 얘가 0이고 여기가 360이고 여기가 지금 180도고 여기 0.5에 해당되는 게 180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0을 얘로 보내고 그렇게 선형적으로 쭉 보내고 그다음에 얘는 실제로 요 위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텐데 요 1이라고 하는 요 자리는 360도니까 다시 이 자리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든 거죠. 그래서 조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요 그림입니다. 고마워요. 예. 저 사실 알고 있는데 교수 생각해서 질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살짝 좀 미안하지만 내리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질문은 안 들려요. 미안합니다. 예? 그렇죠. 시안이죠. 이래서 이제 우리는 HS 컬러 영상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컬러 영상을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우리의 다음 주제는 트레시홀딩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진 영상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진 영상을 만드는 방법. 어떤 영상이 주어졌어요. 그레이스케일 영상이에요. 만약에 컬러 영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역시 성분별로 생각하든지 그런 일을 겪어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레이스케일 영상이 우리의 입력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레이스케일 영상을 이진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가장 쉬운 생각은 객체와 배경을 나누는 뭐 이제 이런 류의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케일을 이진 영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갖는 것을 0과 1 두 개의 값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낮으면 0, 높으면 1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결국 뭐냐면 기준점을 찾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저 위에 있는 그림과 같다면 아주 해피한 경우죠. 이렇게 됐다면 이 T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있는 계곡의 어디선가 점을 잡아서 이 T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크면은 0, 작으면 1 반대가 돼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진화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실제로는 저런 식의 히스토그램을 가지는 영상이 거의 없다라는 게 실제적인 문제이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히스토그램이 이진화에 적합하다기보다는 구간을 세 개로 나누기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히스토그램의 모양을 보고. 그럼 이제 히스토그램의 모양을 보면은 요거 잘 판단할 수 있겠거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또 뭐라고요? 이런 게 거의 없다니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예쁘게 잘 보이는 그런 경우는 실제 영상에서는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요 일을 하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레이스케일 값이 들어오니까 특정 값을 기준으로 크냐 작으냐만 판단하면 되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그럼 왜 어렵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걸 원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값이 두 개만 있어요. 요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니까 한 뭐 70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높은 값이 있고요. 이게 배경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입니까? 한 뭐 100 되는데 또 밝은 값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두 개의 밝기 값을 갖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잡음이 좀 끼었어요. 잡음을 넣었는데 조금 넣은 게 가운데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많이 넣은 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잡음을 조금 넣었을 때는 우리 사실은 위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 뚜렷하게 배경하고 물체가 구별이 되죠. 우리 눈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잡음을 조금 넣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히스토그램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딘가 값을 잘 설정해 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임계값보다 크냐 작으냐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른쪽 같이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돼버렸어요? 구분이 됩니까?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스트레스홀드를 어디로 잡아야 돼? 라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일이라는 거죠. 눈으로는 구별이 되는데 히스토그램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잡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뒤에 가서 얘기하긴 하겠지만 잡음을 제거하면 되잖아. 그렇죠? 잡음을 제거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 잡음에 의한 영향 때문에도 이 스트레스홀딩 영향을 받잖아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조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조명의 영향. 이 빛이 한쪽에서 지금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에 의해서 내가 어떤 영상을 얻을 때 한쪽 공간과 다른 쪽 공간이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게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오른쪽은 조금 배경 자체가 밝고요. 왼쪽은 어두워요. 그 일루미네이션에 의한 영향이 원본 영상하고 겹쳐지게 되면 오른쪽 끝에 있는 것과 같은 케이스가 지금 생기는 거죠. 역시 우리의 눈은 이게 배경과 오브젝트를 백그라운드와 오브젝트를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하나의 임계값을 써서 구분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요 동네와 요 동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가 깨끗하게 구별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든지 좀 처리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임계값을 그러면 정하는 게 결국 핵심적인 문제인데 임계값을 어떻게 정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히스토그램을 본 다음에 내가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임계값을 그냥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히스토그램을 보고 내가 임계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서 임계값을 정하도록 좀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단 초기값을 하나 정해요. t라는 값을 정해요.
t를 기준으로 1로 구분되는 게 있겠고 0으로 구분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1로 구분되는 거의 평균값을 구해요. 0으로 구분되는 거의 평균값을 구해요. 그리고 각각의 평균값의 중점을 새로운 임계값으로 둬요. 다시 또 이 임계값에 의해서 1로 구분되는 것과 0으로 구분되는 게 나뉘어요. 각각의 평균값을 구해요. 평균값의 중점을 새로운 임계값으로 정해요. 이게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이런 반복 기법을 쓰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안 변하겠죠. 조금씩 변하더라도 덜 변하겠죠. 그래서 그 스탑하는 스타핑 컨디션을 만족하면 요 정도 변하는 거는 안 변하는 거야. 이제 끝났어. 라는 그때까지 얘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임계값을 결정할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내가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를 들고 있는 게 지금 이 그림입니다. 요 왼쪽과 같은 그림, 지문 영상인데 지문 영상을 이진화했어요. 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 히스토그램이 주어져 있고 요 경우에 내가 처음에 t 값을 어디를 잡더라도 여기를 잡더라도 뭐 여기를 잡더라도 여기를 잡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t 값이 만들어져서 결국 최종적으로 오른쪽과 같은 영상이 나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근데 이것은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기에 약간 애매해요. 왜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은 두 개의 뚜렷한 모드가 존재하는 아주 예쁜, 이진화하기에 아주 예쁜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만나는 영상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하나 있어요. 오츠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오츠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제일 좋은 임계값이라는 건 뭘까? 어떻게 임계값을 정하면 1로 구분된 것과 0으로 구분되는 것을 가장 잘 분리한 것일까? 라는 그 질문을 던졌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였냐면 얘기는 첫 번째 얘기예요. maximize, 최대화하자. 무엇을? between class variance라고 하는 놈을 최대화하자. between class variance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 사이의 베리언스를 얘를 클래스 사이에 뭔가 떨어진 거를 최대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놈이 제일 좋은 놈이다. 제일 좋은 스레시홀드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요 between layer variance라고 하는 놈을 최대로 하는 걸 지금 찾을 것이냐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밑에 있는 수식 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수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쨌든 요 놈을 최대화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오치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스레시홀드에다가 1 집어넣고 이 값 구하고 2 집어넣고 요 값 구하고 3 집어넣고 요 값 구하고 그러니까 0에서부터 쭈루루루 임계값을 증가시켜 가면서 얘가 최대가 되는 그 순간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좀 일이 더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요 일을 하기 위해서 히스토리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 내가 이렇게 쭉 하다가 이 값이 제일 큰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이제는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좋아요. 좋다는 게 지금 뭐냐면 요 그림입니다. 왼쪽이 원본 그림이에요. 요걸 이진화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진화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임계값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임계값을 정했다고 손치더라도 이거보다 더 좋아? 덜 좋아라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오츠라는 사람이 한 것은 그 판단 기준을 하나 정해준 거죠. 이 숫자 입장에서 판단해봐. 이 숫자가 큰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사람의 눈으로 이게 조금 더 좋은 건가 덜 좋은 건가 고민할 필요 없이 숫자를 하나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숫자 값이 크냐 작으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공해 준 게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왼쪽 그림은 뭐냐면 왼쪽에서 두 개의 그림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알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오츠 스레시홀드 가지고 이진화한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뭐냐? 앞에 나온 아이터러티브한 그런 메소드 가지고 임계값을 잡아서 한 거예요. 알죠? 뭐가 더 좋아요? 오츠 방법이 더 좋아요. 대부분의 경우 오츠 스레시홀드를 취하는 게 더 영상이 직관적으로 이진화했을 때 더 적합한 그런 영상이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진화 할 때 우리가 어떤 스텝을 밟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한 이야기와 붙여진 건데 이미지 스무딩을 많이 합니다. 왜 한다고요? 잡음 제거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에 잡음이 없으면 이런 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잡음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일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것은 원본 영상이고요. 그 영상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살펴본 거예요. 이진화 했더니 어딘가에 잡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물체 안에도 배경에 해당되는 점들이 막 포함되어 있고요. 배경에도 물체에 해당되는 점들이 막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만족스럽지 않죠. 하지만 이런 단순한 경우에 얘를 5x5짜리 복잡하지도 않은 박스 필터를 하나 통과시켜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좀 제거했더니 히스토그램이 분리가 잘 됐고요. 이렇게 잘 된 상황에서는 이진화 결과도 예쁘게 나오는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겠다. 자, 뭐를 기억하자? 잡음이 있다고 판단되면 잡음을 제거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얘가 이진화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럴 경우에 멀티플하게 스레시홀드를 잡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 목적 자체가 멀티플 스레시홀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히스토그램을 보고서 멀티플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속 앞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글로벌 스레시홀드. 오츠도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스레시홀드. 여기도 멀티플 글로벌 스레시홀드. 그럼 글로벌 스레시홀드의 상대적인 개념은 뭘까요? 글로벌하지 않아요. 로컬한 거예요. 글로벌 스레시홀드는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영상의 임계값을 하나를 지정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위치에 따라서 임계값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위치에 따라서 임계값을 달리 만들 수 있는 걔를 뭐라고 부를까요? 로컬 스레시홀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얘를 그냥 뭐 variable thresholding, 스레시홀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variable thresholding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치마다 다른 임계값을 적용을 하자. 자, 내가 위치마다 내 주위에 요만큼 살펴보고 똑같이 얘를 마스크라 그럴 수도 있고 윈도우라 그럴 수도 있고 커널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주위에 요만큼을 살펴보고 임계값을 그때그때 알아서 정해서 이진화하자라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런 방법을 전부 다 우리는 로컬 또는 variable thresholding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임계값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내 주위값을 본다 그랬어요. 내 주위값에 미인과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이용해서 얘를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움직여가면서 평균만 가지고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요 평균값만 가지고도 임계값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방법은 잘 안 써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쓰든지 아니면 그냥 평균값 가지고 하든지.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그럼 요 A값, B값,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C값 이런 값들을 이제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주면 variable threshold 방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variable threshold를 적용한 이 example이 밑에 있는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이죠. 근데 여기 조명이 가운데만 밝고 모서리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런 거 비네팅이라고 해요. 한때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비네팅을 제거해 주느냐 뭐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있었는데, 그럼 요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 영상에서 맨 오른쪽 거 같은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얘가 전체적으로 주위로 가장자리로 갈수록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요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줄어드는 그 함수를 안다면 요거의 역함수를 곱해줘서 영상을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이진화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일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진화를 할 때 임계값을 달리하면서 이진화하는 그 방법이 이제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를 그냥 이진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돼요. 동그란 원이 하나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죠? 밝기값이 주위로 바깥으로 가면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밝기값이 낮아져서 전부 다 까맣게 돼버리는, 가운데 영역만 이진화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써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베리어블 스레시홀딩, 내가 이동해 나가면서 임계값을 정하면 이런 현상을 피할 수는 있죠. 그게 세 번째 있는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가 문제예요? 결정해 줘야 될 게 생겼어요. 네이버 후드라고 이야기하는 이 크기를 얼만큼 할 것이냐, 얘를 작게 할 것이냐 크게 할 것이냐, 이것도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또 뭘 결정해야 돼요? 내가 위에 방법을 쓰든 밑에 방법을 쓰든 A값, B값, C값이라는 이 파라미터 값을 또 결정을 해줘야 돼요. 위에 거 쓸 거냐 밑에 거 쓸 거냐 방법도 결정해줘야 되고, 방법마다 파라미터도 결정해줘야 돼요. 네이버의 크기와 방법과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영상에 따라서 좋은 방법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그 판단이 우리한테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선택지 중에 어떤 거를 끄집어다가 여기서 어떤 파라미터를 바꿔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경험하는 게 우리 영상 처리의 전문가라면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전문가가 되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자, 스레시홀딩하는 그런 오픈CV 함수는 스레시홀드예요. 이것도 직관적이죠. 입력 영상이 들어갑니다. 입력 영상은 무슨 영상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레이스케일 영상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펑션을 짜는 사람이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함수들에서 원래 이제 그레이스케일 영상을 받는 건데, 컬러 영상 들어와도 괜찮아, 내가 처리해 줄게, 컬러는 성분별로 처리해 줄게, 함수를 이렇게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적인 문법에 관련돼서는 여러분 다시 뭐 함수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이 들어가면 바이너리 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 임계값을 주죠. 바깥에도 줄 수 있어요. 바깥에서 준다는 얘기는 히스토그램을 내가 미리 보고 요 정도 임계값이 적당하겠다라고 설정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평균값 구해가지고 평균값을 집어넣어 주거나 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최대를 1이 아니라 맥시멈 밸류 뭐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고요. 타입이라는 게 있네요. 이 타입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이런 여러 개의 형태의 이진화 결과를 내보낼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1차원적으로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리고 영상에서 이 자리를 임계값으로 설정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스레시홀딩은 두 번째 있는 그림인 거죠. 임계값보다 큰 요 영역에 해당되는 거는 값이 맥시멈 밸류로 가고 나머지는 0으로 가는, 이걸 우리가 이진화라고 여태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또는 0과 1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
그게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이죠. 요 그림과 요 그림. 이진화라고 하면 사실 이거죠. 그 밑에 있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이진화는 아니에요. 바이너리로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스레시홀드 값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오픈CV에서 스레시홀드라는 요 함수는 이런 형태의 출력도 수용을 해요. 출력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얘는 무엇보다 큰 얘를 없애버리는 거죠. 값이 너무 큰 요거 잘라버리고 나머지만 지금 그대로 살려놓은 거고요. 얘는 그나마 최대값으로 만들었는데 얘를 제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허용을 했고요. 또는 임계값보다 큰 것만 살려놓고 나머지를 없애는 이런 식의 출력도 이 함수가 제공을 해줘요. 근데 아마 별일 없으면 우리는 특별히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이진 영상으로 만드는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예, 이렇게 밑에 있는 거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출력의 형태는 바이너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이 들어가서 그레이스케일이 나오는 걸로 만들어 놓고 맨 위에 두 개, 얘가 인버트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에 따라서 바이너리로 만드는 뭐 이제 그런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내가 바깥에서 임계값을 주는 거고요. 오츠라고 하는 거는 임계값을 밖에서 줄 필요가 없죠. 자기가 계산을 합니다. 자기가 막 집어넣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임계값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정을 해줘요. 그것도 어디서 만들어주냐면 요 타입에서 오츠라는 거를 하나를 써주면 스레시홀드 오츠라고 하는 요거를 같이 결합해서 써주면 안에서 오츠 스레시홀드, 오츠 이진화를 얘가 수행하도록 함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어댑티브 스레시홀드가 있죠. 이 어댑티브 스레시홀드라는 함수가 베리어블 스레시홀딩 하는 거예요. 적응적으로 공간을 돌아다니다가 공간에서 적응적으로 무슨 일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풋이 있고요. 아웃풋이 있어요. 다른 건 비슷해요. 뭐가 문제예요? 어댑테이션 메서드와 블락 사이즈예요. 이 어댑테이션을 할 때 아까 말한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 지금 오픈CV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주위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금 얘를 판단을 하는데 평균을 그냥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요. 가우시안이 뭐였어요? 내가 중앙에다 웨이트를 많이 주고 겉에는 멀어질수록 웨이트를 적게 주는 요런 거였죠. 가우시안으로 임계값을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어댑테이션하는 방법을 지정해 줄 수 있게 만들었죠. 블락 사이즈는 네이버후드예요. 얼마로 볼 것이냐. 자, 그러면 요 두 개 함수를 비교해 봅시다. 이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에서는 내가 뭐만 지정해 주는데요? 스레시홀드만 지정해 주면 돼요. 이 스레시홀드 지정하지 않고 오츠 메소드 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지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만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진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잡음 때문에 그렇다면 요거를 해주기 전에 잡음을 한번 제거하고 이진화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잡음 때문이 아니라 배경에서 일루미네이션의 영향이 공간을 골고루 취급해 주지 않고 어디는 좀 밝고 어디는 어둡고 만약에 이런 문제여서 공간에 따라서 무언가 다른 처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아까 이야기한 거 다시 반복할게요.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면 영상 자체를 인텐시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변화시킨 다음에 공간에 의한 영향을 좀 없애준 다음에 이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요 공간적으로 약간의 왜곡이 생긴 공간의 그 일루미네이션의 차이가 있는 그런 영상을 받아서 이진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댑티브 스레시홀드다. 근데 내가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결정을 해야 돼? 어댑티브 메소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블락 사이즈를 어느 정도 크기로 잡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새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뭐를 얻게 되냐면 이진 영상을 얻게 돼요. 물론
threshold라는 펑션에서는 꼭 이진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막 있었지만 그 잊어버리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제 이진 영상을 얻었어요. 그 이진 영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무언가가 모폴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폴로지는 기본적으로 이진 영상을 받아서 그것의 형태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진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약간의 불만이 좀 생깁니다. 뭐가 불만이 생기냐면 여기는 오브젝트인데 확실히 구멍이 좀 생겼어. 어제 잠깐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건 배경인데 여기 이렇게 막 점들이 막 그 오브젝트라고 막 표현된 것들이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들을 좀 건드려서 조정해 주고 싶어요. 그럴 때 흔히 쓰는 방법이 모폴로지컬 프로세싱이다 라고 이름 붙은 이런 방법입니다. 모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형태학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원래 생물학에서 쓰던 그런 이야기래요. 구조적인 이야기, 형태적인 이야기. 이거의 형태는 어떻다라는 거를 다루는 것이 모폴로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영상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제 형태라고 하는 건 영상의 뭐 쉐이프, 모양새가 어떻게 돼 있다,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 있고 뼈대는 어떻게 돼 있고 얘가 지금 그 오목이냐 볼록이냐 뭐 이제 그런 등등등의 일을 하는 요 동네를 모폴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 모폴로지가 영상 처리에서 사용되는 거는 메인 프로세싱이라기보다는 프리 또는 포스트, 전 처리 또는 후 처리 이런 용도로 지금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전 처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무엇에다 집어넣어 주기 전에 뭔가 처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후 처리는 뭐에서 나온 결과를 뭔가 이제 처리한다는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진화를 경우를 빗대서 이야기하던 이진화 결과에서 나온 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얘 입장에서는 후 처리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다음 단계 입장에서는 전 처리를 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폴로지컬 필터링을 하든지 thinning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프루닝은 가지치기 하는 거고 뭐 이런 일들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 모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바이너리 영상을 입력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이너리 영상이 출력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까지만이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야? 바이너리 영상 입력, 바이너리 영상 출력을 기본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꼭 얘를 바이너리로 한정시키지 않고 바이너리가 아닌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도 이 모폴로지적인 개념을 그대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함수 같은 것들이 정의되어 있기는 그레이스케일 영상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본은 바이너리다. 형태를 그냥 다루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바이너리 영상이 들어온 그 모폴로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또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폴로지 중에 침식과 팽창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로전, 다일레이션, 하나는 이로전은 침식하는 거고요. 깎는 거고요. 다일레이션은 팽창하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이로전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수식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이 수식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말로 그냥 이제 할 거예요. 이로전은 A, 그다음에 마이너스 기호를 주로 쓰죠. 깎아내니까 마이너스 기호를 쓰는 거예요. A와 B가 있네. A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B는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B에다는 어떤 이름을 붙여줬냐면 Structuring Element, 구조 요소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모폴로지를 하기 위해서는 B가 필요해요.
특정 구조 요소라고 하는 놈이 필요해요. 이 구조 요소를 잘 설정을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A를 B로 침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A를 B로, A라는 영상을 B라는 구조 요소로 침식을 했다 하는 것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A가 네모입니다. B도 네모로 지금 잡았네요. B가 전체 영상을 돌아다녀요. A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쭉 돌아다니다가 B의 모양이 A 안에 온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 출력이 나와요. 1이 나와요. 근데 B가 온전히 포함되고 있을 때 기준점을 뭘로 잡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링 엘리먼트에서 기준점을 한 자리 잡아줘야 돼요. 그 기준점을 잡은 거를 점으로 표시했어요. 여기에요. 줌으로 가기 분선 조금 미안하긴 한데 요 자리가 줌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 A와 B에서 B에 있는 점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얘가 이동하다가 이 원점 자리를 요 안에 완전히 B가 들어왔을 때 요 자리 여기서부터 1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B라고 하는 구조 요소를 원본 영상을 쭉 움직여가면서 돌아다니다가 얘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그 원점에서부터 출력을 내보내니까 바깥이 어떻게 되겠어요? 깎여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름이 침식인 거예요. 이 구조 요소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영상이 달라지는 걸 보이는 게 이제 왼쪽 그림에서 아래에 있는 막대, 길다란 막대가 구조 요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구조 요소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원본 영상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길다란 막대기가 온전히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게 되면 이번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가로로 길다란 줄 하나 나오겠죠.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침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예요. 두 가지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조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냥 영상 하나 주고 너 모폴로지해 이게 아니라 이걸로 모폴로지해. 이걸로 침식해봐.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구조 요소의 모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침식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내가 침식을 했어요. 근데 구조 요소를 조금 달리 했어요. 구조 요소를 11 x 11짜리 이 사각형을 쓰기도 했고요. 15 x 15짜리 사각형을 쓰기도 했고요. 45 x 45짜리 사각형을 쓰기도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됐죠. 이 15 x 15, 25 x 45 x 45가 온전히 포함되어 있는 데만 일로 하다 보니까 구조 요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남는 게 별로 없네. 구조 요소의 크기가 좀 작으면은 덜 깎아낸 거고요. 구조 요소의 크기가 크면은 많이 깎은 거죠. 깎았어요. 우리는 이거를 침식이라고 해요. 어디다 쓸까요? 지저분하게 삐죽삐죽 나온 거 이런 거 좀 없애고 싶을 때 이런 거 지금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팽창은 침식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썼어요. 영상이 있고요. 바이너리 영상이에요. 역시 B라고 하는 스트럭처링 엘리먼트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팽창했다는 이야기는 침식은 온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출력을 내보냈는데 팽창은 하나라도 걸치는 게 있으면 출력을 내보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각형에 큰 사각형, 원본 영상에 네모, 작은 사각형 구조 요소를 가지고 팽창시키면 얘가 한쪽 모서리라도 걸치게 되면은 출력을 내보내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죠. 기다란 막대기로 팽창을 시키게 되면 위아래로 훨씬 더 확장되어 있는 이런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 팽창한 예가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엔 구조 요소를 어떻게 잡았냐면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 형태의 구조 요소를 잡아서 스트럭처 엘리먼트가 3x3인데 십자 형태로 11111 돼 있으니까 얘가 온전히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출력을 내보내는 것을 해봤더니 그 위에 있는 그림에서 군데군데 끊어져 있는 이 이진화되어 있는 영상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팽창됐기 때문에 사이사이가 메꾸어지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게 팽창입니다. 침식과 팽창. 이게 두 가지가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에요. 팽창은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 침식은 아까 지저분한 거 깎는 데 쓴다 그랬어요. 팽창은 뭐예요? 이상하게 메꿔지지 않은 구멍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거 메꿀 때 이제 팽창을 쓰겠죠. 그래요. 나머지 우리 모폴로지 오퍼레이션은 이 침식과 팽창들을 조합한 거예요. 침식한 다음에 팽창하기도 하고 팽창한 다음에 침식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게 이 뒷부분의 작업들이에요. 기본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한다. 그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프닝하고 클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기와 닫기라고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열고 닫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쉬지 않고 쭉 달려와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열기와 닫기부터 밥 먹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